스포츠 1타 강사 이영 해설위원과 함께 머니볼. 네, 이번엔 스포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형의 머니볼 스포티비 이영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NC가 포함되지 않은 가을 야구 참 아쉬운데 지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은 NC 다이노스가 돌풍을 일으켰는데 와 올해는 마법사 군단이 그야말로 정말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KT 위즈가 5위 결정전까지 치르면서 정말 어렵게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는데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업셋을 기록을 하면서 두산을 꺾었죠. 예. 업셋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팀이나 전력이 열세라고 평가가 되는 팀이 상위 팀이나 이제 전력이 우세인 팀을 꺾으면서 상위 라운드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지난 시즌에 준 플레이오프에서 3위 SSG를 꺾은 4위 NC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KT가 그거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달성을 했는데 2015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처음 생긴 이후에 업셋이 처음 나온 거였어요. KT가 이렇게 업셋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강력한 투수진에 있었죠. 예. 1차전 선발인 쿠에바스와 2차전 선발인 웨스 벤자민이 전부 다 원래 정규 시즌 9월에 굉장히 부진했던 선수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큰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선수가 모두 다 무실점 호투를 했고요. 타선에서도 1차전 3, 4, 5번 로하스, 장성우, 강백호 선수가 팀의 4득점 중에 3득점을 또 책임을 져줬고 2차전에서도 강백호 선수의 결승타로 인해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KT가 두산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준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예, 이제 KT 위즈가 막내 구단의 이미지는 확연하게 지어가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한국 시리즈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좀 대거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그 경쟁력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그 KT의 마법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또 최초의 4위 팀 와일드카드 결정전 업셋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두산이 과거에 강팀의 이미지가 한창 있을 때는 그렇죠. 업셋을 더 많이 달성한 업셋의 달인으로 평가를 받던 팀이었거든요. 7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쭉쭉 올라가면서 그렇죠.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역사상 최초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업셋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고요. 특히나 두 경기 동안에 무득점에 그쳤다라는 점이 두산 팬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좀 짚어보면은 장기적인 이유와 단기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올 시즌 내내 두산이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좀 고전을 많이 했어요. 부상도 많이 있었고 부진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들이 계속 바뀌면서 좀 부침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점도 이제 단기적으로 크게 다가왔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두산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7년 연속으로 한국 시리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주축 선수들이 전성기에 놓인 선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수들이 전부 다 베테랑이 되고 노사야가 되면서 타선이 이제 좀 많이 주춤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젊은 선수들을 잘 키워냈어야 되는데 최근에 두산의 드래프트 뽑은 선수들을 보면은 상위 라운드에 전부 다 투수를 뽑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자 유망주들을 많이 뽑지를 못했고 그 선수들도 좀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타선의 세대 교체가 잘 안 됐어요. 예. 그런 젊은 선수들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득점에 그쳤는데 이승엽 감독도 이번에 패하고 나서 내가 아직 부족하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젊은 선수들이 성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베테랑 선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이승엽 감독의 자가당착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즌 내내 젊은 선수들에게 좀 기회를 주면서 성장의 기회를 줬다면은 충분히 젊은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이 마련이 될 수 있었는데 예. 시즌 내내 이승엽 감독은 좀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베테랑 선수들을 많이 기용을 하고 불펜을 좀 갈아넣는 듯한 운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승엽 감독도 책임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마치 두산 베어스가 가을 좀비 같은 코리안 가을 좀비 같은 느낌의 팀이었는데 굉장히 팬들은 이제 충격에 휩싸여 있는 상황일 것 같고 KT의 마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규 시즌 3위 팀 LG 트윈스를 이제 지난 주말 준 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하게 됐는데 두산과 이제 잠실을 홈으로 같이 쓰는 LG이기 때문에 KT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느낌 그리고 기세가 상당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증명을 했습니다. 1차전부터. 1차전에 바로 승리를 거뒀죠. 예. 특히나 1차전 선발 투수를 초강수를 뒀어요. 고영표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고영표 선수가 그 전에 28일에 선발 등판하고
1일과 3일에 구원 등판을 했었던 투수거든요. 예. 근데 바로 1차전 선발로 나서서 4이닝 동안 1실점으로 LG 타선을 잘 막아줬습니다. 그 뒤에 불펜도 고영표 선수의 기운을 받아서 5이닝 1실점으로 잘 막아줬고요. 타선에서는 2회 초에 터진 문상철 선수의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KT가 1차전 초반부터 기선을 확실하게 제압을 하고 들어갔어요. 예. 하지만 LG도 3위 팀의 저력을 2차전에서 바로 보여줬죠. 예. 영경환 감독이 2차전에는 작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도루도 많이 하고 희생번트도 많이 했는데 그 작전을 통해서 KT의 실책을 정말 많이 유도를 했어요. KT가 이번에 2차전에서 4실책을 저지르면서 자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LG가 그러면서 7득점을 올렸고요. 반면에 LG의 선발 투수의 임창규 선수는 5와 3분의 1이닝 동안 2실점하면서 포스트 시즌 통산 첫 선발승의 쾌거를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가 마무리 투수였던 유영찬 선수가 부친상을 당하고 2차전부터 합류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2차전 시작하기 전에 선수단이 모여서 이제 유영찬 선수의 아버님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선수단도 그 일을 통해서 더 꽁꽁 묶이는 계기가 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팀이 더 이제 뭉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LG도 그런 경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지난해 이 날씨와 뭐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거기 때문에 3차전이 더욱 주목이 되는데 3차전 승리는 두 팀 모두에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1승 1패로 3차전을 치렀을 때 3차전 승리팀이 100% 시리즈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기가 3차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KT보다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어요.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위 결정전도 치렀고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 다 치르고 올라왔고 LG 같은 경우에는 9월 28일 이후에 경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적인 면에서는 LG가 우위에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2연승으로 이제 올라왔고 그 예. 기세를 타야 되고 그리고 3, 4차전이 전부 다 홈 경기로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KT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팀의 대결을 어찌 보면 통신사 맞대결로도 부를 수가 있는데 정규 시즌 2위 팀인 삼성을 마주하게 될 팀은 어떤 팀이 될지 희영 동자의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지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리매치죠. 예, 준 플레이오프. 올 시즌 이 준 플레이오프를 뚫고 플레이오프에 나설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네, 정규 시즌 맞대결에서도 LG가 9승 7패로 우위에 있었고 예.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도 LG가 KT 상대로 수원에서 2경기 다 이겼었거든요. 네네. 그런 일이 이번에도 다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LG가 삼성을 만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일 수원에서 펼쳐지는 3차전은 LG가 이기겠군요. 네. 네, 그래야 이제 100%의 기록을 안고 그렇죠. 예, 다음 라운드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전혀 생명력이 없는 확률을 깨고 올라온 KT 위즈였기 때문에 준 플레이오프 내일부터 수원에서 펼쳐지는 3차전 그리고 다음날 4차전까지도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열기가 플레이오프부터는 대구 그리고 한국 시리즈 광주로 이어질 올 시즌 포스트 시즌인데 이 가을 10월 우리 지역 도민들도 너무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매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2024 전국체전이 김해를 주 개최지로 해서 18개의 경남시 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 이제 성화가 전국체전은 강화군 만이산에서 체화가 됐고 장애인체전 같은 경우에는 김해 구지봉에서 체화가 됐어요. 금강가야 건국설화의 이제 시초가 되는 곳인데 그 두 곳에서 이제 성화가 체화가 돼서 예. 오늘 경기도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경남을 돌아서 10일에 양산에 도착하고 11일 개막식에서 청화가 이제 점화가 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전국체전은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49개 종목에 3만 명이 참가를 하고요. 예. 전국 장애인체전은 25일부터 30일까지 31개 종목에 만여 명이 참가를 하는데 많은 선수단이 경남에 오는 만큼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사이에 또 많은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남을 많이 찾아서 이 전국체전도 함께 하시고 그런 행사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전국체전은 많이 오실 것 같은 게 우리 지역으로 파리올림픽 여운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리올림픽에 나섰던 선수들을 우리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걸로 이미 지금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저희가 8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탑 10의 쾌거를 차지했던 우리나라였는데 파리에서 파리했군요. 네, 예, 좋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파리 올림픽의 메달리스트 46명 가운데 40명이 이번 전국체전에 참가를 합니다. 거의 다 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전국적으로 방송이 다 됐기 때문에 메달리스트들의 관심이 정말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선수들 중에 이제 40명이 경남을 찾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모여서 그 선수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0명 중에 6명 참가를 안 하는데 신유빈, 전지, 탁구 여자 듀오가 이제 참가를 하지 않고 유도에서도 김민종, 김원진, 안바울, 한주엽 이 선수들이 불참을 하는데 국제 대회도 있고 부상도 있어서 관리 차원에서 빠진다라고 하고요. 이제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도 이번 전국체전에 나오고 또 잘생긴 오상욱 선수, 펜싱의 오상욱 선수도 나오고 예. 스웩 넘쳤던 사격의 김예지 선수도 선수. 나오니까요. 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름은 안세영이지만 굉장히 센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그리고 양궁의 김우진, 임시현, 혼성 듀오도 출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김해라고 하니까 동부 경남이라서 서부 경남 도민들은 근데 거리가 또 먼데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양궁은 진주 공교사 공군교육사령부, 사격은 청원국제사격장, 배드민턴은 밀양 배드민턴 경기장, 펜싱은 남해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 경남도 내 75개 경기장에서 고루 e스포츠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파리올림픽 여운이 김해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으로 옮겨와서 지역 소송의 불씨가 되기를 저희는 기대를 해보겠고 속도를 내는 이유가 축구 대표팀 얘기를 저희가 또 한 번 해야겠습니다. 우선 홍명보호 이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악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 앞두고 있는데 명단에 포함됐다가 낙마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0월에 A매치 2경기가 있는데 10일 목요일에 요르단 원정이 있고요. 예. 15일 화요일에 이라크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손흥민 선수가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허벅지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소속팀 경기에서도 빠지게 됐고 결국에는 대표팀 명단에서도 제외를 하게 됐어요. 예.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 대신에 홍현석 선수를 포함을 시켰고요. 포지션은 다르네요. 네, 포지션은 이제 손흥민 선수는 공격수인데 반해 홍현석 선수는 미드필더거든요. 확실히 공격 쪽에서의 이제 뎁스가 좀 얇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대체전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어떠한 대체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지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예. 이강인 선수가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폴스 나인이라고 하죠. 가짜 9번 전술 최전방에 나서서 이제 내려와서 미드필더처럼 공을 받아주고 연계 플레이를 하는 그런 전술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플레이를 정말 잘했거든요. 홍명보 감독도 그 플레이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속팀은 그런 전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가질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예. 대표팀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 번의 경기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기존에 들고 나왔던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렇다면은 황희찬 선수가 아마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리그에서 지금 황희찬 선수가 약간 부진한 모습인데 대표팀에서 반등은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MIK를 강조했었는데 해외 리그 팀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펄스9 전술을 이강인 선수 포함된 그 전술을 홍명보호에서 과연 어떻게 구사를 할지 우려도 되고 네. 뭐 기대는 당연히 또 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지금 1분여 남아 있는데 피파가 대한축구협회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이 말만 들어서는 또 악센데요. 네, 피파가 정치적으로 축구에 관여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이제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아하, 보니까 예. 축구협회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는데 축구협회가 경고성 공문을 받았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단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나 축구 팬들이 우리가 하는 것에 관여하지 마라라고 협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 현안 질의하니까 피파가 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지금 공문 보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게 근데 축협이 밝혔고요. 그 전에도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피파가 제재를 이제 국가에서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재한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문체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파의 제재가 전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울산현대의 김판곤 감독이 이렇게 해서 월드컵 못 나가면은 니들이 책임질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말 질타를 받았잖아요. 예. 현재 축구 팬들은 이정효 광주 FC 감독이 이렇게 월드컵 나갈 바에는 안 나가는 게 낫다. 여기에 더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지금 팬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거 축협이 다시 한번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론은 축구협회가 원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거를 빠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선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각 11시 밤 11시 요르단 원정 경기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스포티비 이영 해설위원과 오늘 뉴스바다 지역 소식연구소 월요일 순서 인사드리겠습니다.